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닉 라이너가 살해된 부모님이 수십 년 전 마련해준 신탁 기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라이너는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변호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소식은 Law and Crime 히아보였습니다. 닉 라이너가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0만 달러에 달하는 신탁기금의 일부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닉 라이너는 이 돈을 자신의 변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접근을 원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인 롭과 미셸 라이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신탁기금은 바로 30년 전 그의 부모가 둘째 아들인 닉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 점을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탁기금을 만든 사람들, 즉 그의 부모가 바로 닉 라이너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 보도된 후 계속 주목해왔습니다. 롭과 미셸 라이너는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고 아들 닉 라이너 32는 곧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닉 라이너는 변호사 앨런 잭슨의 변호를 받았으나 잭슨의 사임으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모두 금전적 문제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닉 라이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변호인 사무실에서 변호를 받았으나 현재 변호인 교체를 요청 중입니다. 그는 방어를 위해 신탁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청원을 막 제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입수한 서류에는 닉은 부모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는 이 신탁 소송에서 쟁점이 아닙니다. 닉의 형사 변호인들이 형사재판에서 그 사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청원은 법원의 판단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닉은 무죄로 추정되며 그는 합법적으로 자신의 자원으로 변호를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닉의 민사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 신탁은 30년이 넘게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롭과 미셸 라이너는 세 자녀인 제이크, 로미 그리고 닉을 위해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닉의 팀에 따르면 그는 이 더 큰 가족 신탁과는 별개의 더 작은 신탁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류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 신탁들과 그에 대한 닉의 권리는 여기서 쟁점이 아니다고 합니다. 닉의 신탁 조건은 복잡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닉의 부모님은 신탁의 자금이 언제 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신탁의 절반은 닉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바로 분배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닉이 35세가 되었을 때 신탁에 남아있는 나머지 자금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분배는 의무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닉 라이너 팀은 이 신탁이 1993년 설립됐고 닉약이 30세의 일부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는 혐의 제기 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닉이 팀은 신탁의 수탁자인 폴 캐넌이라는 변호사를 지목합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닉은 30세에 신탁을 받지 못했는데 그의 능력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수탁자인 폴 캐넌은 닉의 정신건강 등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인데 저희가 보도했듯이 닉은 오랜 시간 동안 중독과의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닉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살해됐을 때 닉은 부모님의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닉이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자 부모님이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에 살게 했다고 합니다. 닉의 민사 변호사들에 따르면 닉의 정신건강은 사건과 무관하며 닉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 재판 절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의 변호인단은 신탁 기금의 돈은 닉의 안정성과 상관없이 의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인단이 지적했듯이 이 돈은 그의 변호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서 배경 설명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에피소드에서 앨런 잭슨에 대해 언급했었죠. 그는 닉 라이너가 처음에 고용했던 변호사입니다. 당시에는 닉의 형제 자매인 제이크와 로미가 변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면서 그들은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닉은 잭슨을 고용할 충분한 돈이 없었고 결국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앨런 잭슨이 했던 말을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저는 닉 라이너의 변호인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닉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닉을 계속해서 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 윤리적으로 모든 이유 설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임을 압니다. 공공 변호사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임명되었고 닉 라이너가 앞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그의 이익을 매우 능숙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팀은 여전히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닉 라이너와 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을 둘러싼 상황의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지난 3주 동안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닉에 대한 기사, 그의 가족에 대한 기사, 그리고 상황에 대한 기사들이죠. 추측성 기사도 많았습니다. 12월 12일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뉴욕에 있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와 제 팀은 모든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저희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닉과 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바쳤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낸 사실입니다. 이건 확실하니 믿으셔도 됩니다.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닉 라이너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도하세요. 그걸 그대로 보도하세요. 앞으로도 그에게 최고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즉 닉 라이너가 이 돈을 향후 변호에 쓰고 싶다는 건 이해해요. 그게 앨런 잭슨이든 다른 사람이든요. 하지만 이것은 캘리포니아 유언 거민법 250조, 흔히 슬레이어 법령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이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중범죄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사람은 다음 중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이나 피상속인을 위해 또는 피상속인에 의해 설립된 신탁 혹은 피상속인이 이해관계를 가진 신탁에서 어떠한 재산, 이익 또는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언장이나 신탁에서 살인자에게 부여된 일반 또는 특별 임명권, 그리고 유언장이나 신탁에서 살인자를 집행인, 수탁자, 후견인, 보호자 또는 관리인으로 지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더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닉 라이너가 그가 고소당한 범죄로 인해 이 신탁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요. 동시에 그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중대한 범죄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1급 살인 혐의 2건에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살인에 칼을 사용했다는 혐의 때문인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부모님의 목을 그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닉 라이너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현재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2025년 12월 14일 새벽 코난 오브라이언의 연례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난 후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오후 브렌트우드 저택에서 발견됐고 닉은 몇 시간 후 엑스포지션 파크에서 체포됐습니다. TMZ와 같은 보도에 따르면 살인 사건 이후 닉은 산타모니카의 한 호텔에 체크인했고 체포되기 전에 호텔 방에 피 묻은 시트와 수건을 남겨두고 주유소 밖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라이너는 기소되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의 변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닉 라이너는 돈을 원하지만 실제로 그가 돈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법률 및 범죄 자문 변호사 엘리자베스 브라이 씨입니다. 그녀는 이 스캔들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해왔죠. 엘리자베스 씨,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닉 라이너 측이 그가 최소한 신탁기금의 일부를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는 그들이 닉 라이너 측에서 해야 할 모든 주장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강조하려 했던 것 중 하나는 이 신탁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라는 점과 수탁인이 단순히 자금을 보류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수탁인은 신탁을 관리하고 자금이 어떻게 분배될지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자금을 완전히 보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가 적절한 변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건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많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피고인으로서 그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펼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신탁 기금에 관한 것인데 그 금액이 150만 달러에 달해요. 그는 몇 년 전에 30살이 되었을 때 적어도 절반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는 지금 32살이고 35살이 되면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더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이 기금은 그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그에게 지급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엘리자베스 씨께 여쭤보려던 것 중 하나였어요. 말씀대로 그는 현재 32살이고 원래 30살에 신탁기금의 50%를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가 그때 왜 그 금액을 받지 못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점이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서 중요한 논점인 것 같아요. 그 시점에는 그의 부모님이 아직 살해당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 일로 기소된 상태이지만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예요. 그런데 이런 점이 판사가 이 결정을 내릴 때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이 돈의 상당 부분을 받았어야 했던 시점에는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도에서 언급된 이유 중 하나는 신탁을 관리하던 변호사, 그러니까 수탁인이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미 알려졌듯이 그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수탁자가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큰 금액의 절반을 그에게 지급할 때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써야 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제 분명한 문제는 판사가 그가 그 돈을 자신의 변호에 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게 복잡한 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판사가 그 돈을 그가 변호에 쓸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더 이상 감옥에서 기본적인 물품조차 살 수 없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자신의 변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규칙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슬레이어 룰이든 손 오브 샘 법이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판사와 관련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이 캘리포니아의 슬레이어 법령이나 법,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흥미로운데요. 오늘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만약에 당신이 부모님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들의 유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건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경우 그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가요? 사법 시스템의 기본은 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는 부모님이 남긴 신탁을 변호에 쓰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 살해 혐의가 있을 때 이게 복잡해지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슬레이어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슬레이어 법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만약 누군가를 중범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게 바로 법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중범죄에 해당하게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렇다면 그 피해자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재산에서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건 만약 그가 부모님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그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막는 조치가 취해질 거예요. 문제는 그가 그렇게 했는지 결정이 아직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상속 결격 규정은 형사 유죄 판결 시 적용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또는 흥미롭게도 상속 법원도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조금 더 낮은 기준인데 증거의 우위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상속 법원이 누군가를 범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점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여도 상속 법원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까다로운데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실제로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상속법원은 형사재판 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결정을 내리는 걸 주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점이에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무죄 판결을 받아도 상속 법원에서 넌 받을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결국 모든 게 시기에 달려 있겠죠? 왜냐하면 청원서에서 닉 라이너 팀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변호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속 법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 미리 판결을 내리길 주저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닉 라이너 팀이 돈을 쓸 수 있게 이 일을 서두르라고 압박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상속법원이나 판사 쪽에서 강한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가 부모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가 이 기금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변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주장은 그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재산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쩌면 우리가 보게 될 판결은 그가 이 돈의 절반은 먼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탁이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판사가 당분간 모든 자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어려운 점은 다시 말하지만 그는 피고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죠. 현재 그는 국선 변호인을 두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돈을 쓸 수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돈 중 일부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그의 변호인단은 그가 그 돈을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가 처음 금액의 절반 정도를 받거나 아니면 판사가 자산을 동결하고 국선 변호인으로 진행하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은 피고인과 그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를 받을 권리를 정말로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판사가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인 변호권을 빼앗았다고 간주되거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이제 앨런 잭슨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지켜본 분들은 원래 닉 라이너가 앨런 잭슨의 변호를 받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또 법률이나 범죄, 법정 TV 팬들은 앨런 잭슨이 케빈 스페이시를 변호했고 스페이시가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카렌 리드도 변호했어요. 그녀 역시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앨런 잭슨은 어떤 변호팀에서도 정말 실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닉 라이너가 그를 선임했어요. 좋아요. 다 괜찮아 보였죠. 그런데 닉 라이너가 앨런 잭슨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국선 변호인을 두게 됐어요. 자, 만약 그가 이 돈을 마련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앨런 잭슨이 변호를 맡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앨런 잭슨은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는 사건 초기에 변호를 그만뒀지만 그 이유는 당시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런 정보가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닉 라이너가 앨런 잭슨을 감당 못해 그만둔 것 같다고 추측해요. 그래서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피고인에게는 정말 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닉 라이너의 정신질환 이력과 그 가족에게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의 부모님이 집에서 비극적으로 살해된 것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많은 사실과 증거들이 닉 라이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앨런 잭슨처럼 피고인을 무죄로 이끈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런 끔찍한 사실들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그 피해자가 그의 부모님이라는 점과 이 모든 것에 대한 대중의 감정이 더해져 있어요. 물론 살인사건에는 항상 강한 대중의 감정과 반응이 따르죠.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저희 롱크라임에서 늘 다루는 주제입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으면 대중 감정이 더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런 사람을 자기 편에 두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의 국선 변호사도 유능할 거라 확신해요. 미국 전역에 훌륭한 국선 변호사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 그리고 그런 경력을 가진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불리한 사실들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검찰이나 검찰과 함께 일하는 수사관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 측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는 꼭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만 봐도 상황이 꽤 힘들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저도 이 일 후 바로 당신께 문자했던 게 기억나요. 우리 둘 다 rope liner? 세상에! 이런 반응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분이 많은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와 함께 자기 집에서 그것도 자기 자녀에게 살해당했다는 점까지 더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방식도 당신이 끔찍하다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의 정황은 정말 좋지 않죠. 그래서 그가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도와주길 원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게 제 다음 질문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던 것과 다르지만 저는 닉 라이너가 어떻게 변호할지 궁금해요. 예전에 그의 정신건강 문제도 언급하셨죠. 그가 30살 때 신탁관리인이 돈을 주지 않으려 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됐죠. 아직 추정이지만 변호 측은 어떤 주장을 할까요? 정신건강 문제가 변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그가 유죄를 인정하기로 선택했다면 분명히 그의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신 이상 항변을 하거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봤잖아요. 또는 살인죄 대신 과실치사로 바꾸려고 시도하기도 하죠. 과실치사는 형량이 훨씬 적으니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무죄를 주장하니 여러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증거가 어디 있죠? 라고 말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상이 어디 있죠? 집안 카메라가 그가 이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나요? 집 안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나요? 그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DNA 증거가 어떤 게 있나요? 많은 사건에서 예를 들어 OJ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 대중들이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연결짓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사람들에게는 명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역할은 증거에 이런 허점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 DNA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유죄로 입장이 바뀐다면 그들이 정신 건강 측면을 강조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가 그 입장을 고수한다면 변호인들이 제시되는 모든 증거에 대해 허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신탁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서도 그런 점이 보였어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주장 중 하나는 알다시피 그가 판사에 의해 무능력하다고 판정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심원이나 판사로부터 그의 정신 건강에 관한 어떤 판결도 내려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정신 건강 문제는 당분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엘리자베스. 이 부분은 당신이 맞아요. 저도 처음엔 정신건강 쪽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본 서류나 모든 걸 보면 그게 그들이 가려던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 초기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 중 하나는 닉 라이너의 형제 자매입니다. 닉은 부모 살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특히 남동생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여동생이 부모님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죠. 저는 이 일에서 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궁금해요. 신탁 관리인이 닉 라이너가 신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사 개입 전까지 결정한다는 사실만으로도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우리는 그가 그 돈이나 신탁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견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알려진 바로는 부모님이 각 자녀마다 별도의 신탁을 설정했다고 해요. 즉, 닉과 다른 자녀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신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만약 이게 모든 자녀가 함께 돈을 받을 수 있는 공동 신탁이었다면 그들이 더 큰 발언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는 이 신탁이 그를 위해 완전히 별도로 설정되었고 이런 나이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나 판사나 상소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대중의 여론도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두 가지 법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는 대중의 여론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법정이에요. 그래서 대중의 여론 법정에서는 그들의 의견이 분명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그의 변호 비용을 일부 지원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게 점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이 일에 관여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그가 자신의 변호를 위해 그 신탁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 신탁은 오로지 그를 위해 따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점을 지적하셨어요. 여론재판과 사법제도 내에 법정이 있다는 건데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형제 자매들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과 저는 만약 그녀가 우리 부모님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그 상실을 애도해야 하는 사이잖아요. 이런 상황은 또 다른 타락을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이며 단지 혐의로 기소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게 형제 자매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게 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슬레이어 법령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와 비슷한 영역에 샘의 아들 법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닉 라이너에 대해 보도했을 때 그가 감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책을 쓰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는 변호 자금을 모으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샘의 아들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이익을 얻을 수 없는데 그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샘의 아들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롱크라임에서 자주 나와요.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고인이 영화 제작이나 다큐 시리즈 혹은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할 때 바로 그때 샘의 아들법이 적용돼요. 미국 40여 개 주에 샘의 아들법이 있고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들은 하지만 이 법들은 피고인이 참여하거나 또는 완전히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거나 그래요. 자신의 삶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를 바탕으로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고 다큐 시리즈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데 2002년에 샘의 아들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주에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죄를 바탕으로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된 후 10년 이내에 피해자 가족들이 그 수익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책을 쓰거나 영화 작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보유할 권리가 정말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수익을 추적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도 그걸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범죄나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많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헐리우드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도 놀랍지 않아요. 하지만 그로 인한 수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형제 자매들도 그 점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강한 감정을 가질 거고요.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미국 중부, 이를테면 제 고향인 위스콘신에서 벌어졌다면요. 이 일이 위스콘신에서 발생해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면 Law and Crime에서 다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롭 라이너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코난 오브라이언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인 폰다도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빌 헤이더도 있었죠. 이런 유명인들이 연관된 것만으로 모두가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유명인에게 끌리니까요. 이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며 엘리자베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판사가 닉 라이너의 편을 들어서 그가 적어도 일부 신탁 기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판사가 그가 적어도 절반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사가 당신은 처음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절반은 닉 라이너가 35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없고 변호사들은 이건 취소할 수 없는 신탁입니다 라고 주장하니까요.
추탁자가 작은 분배의 완전한 재량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판사가 당신은 이 기금의 절반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동결해 닉 라이너가 계속 국선 변호인과 함께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 선택지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정말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판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결정이 뒤집히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선택지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판사가 당신에게 국선 변호인이 있으니 이미 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자산을 동결하고 재판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가 전액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네, 저도 동의해요. 그는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변호에 도움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건 미국인으로서 권리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변호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엘리자베스 프레이 씨, 스캔들에 나와 이 복잡한 사건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에라 씨. 늘 즐거워요. 그리고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고 더 보고 싶으시거나 저와 소셜미디어에서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시에라 질레스피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시에라 질레스피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